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우리나라 법인과 관련한 세법이 어떻게 됐나를 검토하겠습니다. 76페이지 1번 중소기업들에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3년간 연장됐고요.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이게 지식기반 산업이라고 보통 쓰는데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 안에서 할 때 우대 조문이 있었어요. 그 조문은 폐지됐습니다. 다음에 2번 알뜰 주유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1년 동안 이렇게 석유공사와 알뜰 주유소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쓰고 영업하는 분들이 감면해 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중견기업의 범위가 조특법의 중견기업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상장 주식을 할증할 때 직전 3년 5천억이라는 거는 중견기업의 별도 조문이고 여기 있네. 오른쪽에 5번 밑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처럼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법이고요. 여기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이고요. 우리나라 세법에서 중견기업은 왼쪽에 4번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이에요. 차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나라 세금, 법인세 계산할 때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을 3천억으로 잡아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만 5천억이고요. 거기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중요하지 않고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됐고 상생협력 출력금 같이 먹고 살자고 이런 출연하면 세액공제가 연장이 되는데 또 이번에 나온 건 기업의 중고자산을 교육기관에 기증할 때 세액공제가 돼요. 자 넘기셔서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이 시가의 10%를 세액공제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반도체 설비입니다. 반도체 설비를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반도체가 밀리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쓰던 걸 대학교에 기증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6번 너무너무 중요하지 여러분요. 청년들에 대한 이 지원인데 원래가 왼쪽 보세요. 너무나 많은 상당수의 법조문의 청년은 여러분 29세였어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9세인데 이번에 전부 다 통일했어요. 전부 다 34세로 가요. 전부 다 34세로 가요. 이거 이따가도 아주 죽을 만큼 떠들게요, 여러분요. 34세입니다. 특히 이따 제일 중요한 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따질 때 29세가 이제부터 여러분요, 그죠?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는 걸로 바뀌면서 얘도 34세로 바뀝니다. 이런 말들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여러분 뭐다 여러분 그죠? 청년의 범위는 여러분 뭐예요? 자, 청년의 범위는 우리가 34세로 갑니다. 34세 다 자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8번도 창투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9번 여러분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5% 세액공제되는 것도 연장이 되고요. R&D 세액공제 조심할게요. 이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걸로 R&D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안 되는데 문구가 봐요. 왼쪽에 2번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이러니까 꼭
보조금을 받을 때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 등일 때만 세액공제가 안 되고 다른 보조금으로 받은 건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오른쪽에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을 그렇죠? 그 없애고 그냥 이런 데서 받은 출연금으로 R&D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들은 이런 보조금을 그죠?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인건비를 줬다. 이런 것들 이거 세액공제 받으시면 나중에 다 부인되실 수 있어요. 이거 꽤 제가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연구비 뭐 이런 것들 많그 등의 보조금들 조심해 주시고요. 11번 반도체 계약학과 그죠? 여러분요. 반도체야 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를 회사가 지원해 주시면 이것도 R&D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R&D의 대상이 봐요. 13개 분야 260개인데 신성장 원천 기술을 12개 새로운 기술 등을 추가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도 밑에 3개 분야 36개 기술을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했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14번 소부장이라고 부르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 법인 인수할 때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오른쪽에 1번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 법인 이 주식을 인수할 때도 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정의가 있고요. 이 기술이 매출액이 전체 50% 이상이 외국 법인 이런 주식을 인수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15번 요 5% 요거 공동 출자할 때 5%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이 된다더라. 그다음에 17번 국가전략기술의 세액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원래 이게 통합투자세액공제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법인이 있고 신성장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회사가 있고 국가전략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일반에서 중견이 3에서 5%로 신성장은 5가 6%로 국가전략은 대기업이 6%를 8%로 그러니까 이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8%, 16%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통합투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데 추가공제가 합병일 때 피합병 법인이 투자한 걸 내가 투자한 걸로 본다라는 게 명문화됐고요. 그래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몇 개가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17-1번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지금 현재 뭐예요? 국회에 아직 이제 앞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어서 반도체들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아까 8%였잖아요. 국가전략이 8% 이거를 이 두 배로 15% 중소기업 25%로 바꿔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을 살리라고 대통령 이건 정말 지시사항인데 이게 국회잖아요. 세법 통과가 이게 쉽게 통과될 리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도 이걸 거부했을 때 국가기관 산업에 지원해달라 해주자는데 이거를 그죠? 반대할 또 명분은 뭐냐? 이러다가 대만 애들에게 지금 잡혔는데 더 벌어지면 어떡해? 이런 혼란이 있어서 어쨌든 3월 현재로 17-1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이강이 현재 통과되지 않은 게 4가지라고 그랬죠. 빨리 뭐였죠? 고향사랑 기부금이 원래는 2025년부터 세액공제인데 올해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가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채권 투자 신탁의 분리과세 3천만 원 요거 하나. 또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올해 1월부터 6월 거를 공제율을 80% 바꾸는 거 하나. 요 반도체 산업일 때 국가전략기술이 그죠? 어떻게 돼요? 왼쪽에 8816을 15, 25로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게 아직 상정되는데 다만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왜 반도체만 이렇게 투자세액공제를 올리냐?
반도체만 어렵냐? 그래서 오른쪽에 봐요. 이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예요. 이건 뭐냐면 조문이 그대로 조특법 24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 항을 신설해서 2023년은 우리가 어려울 때다 이걸 그냥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인데 올해만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빨리 봐요. 그죠? 왼 오른쪽에 보면 일반도 3, 7, 12, 60, 18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 기술만 올리는 게 아니라 신성장 원천 기술하는 사업 일반 법인들도 올해는 투자세액 공제를 다 올리고 오른쪽에 가려면 추가 공제도 원래는 공제율이 뭐 3%였는데 올해는 10%로 그러니까 올해는 무지하게 올려주겠다 이거예요. 올해는 그죠? 요게 아직 통과 국회 상정이 현재도 안 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요. 그래서 요건 쉽게 이러다가 모르죠. 언제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될 거는 같은데 근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이런 식으로 척을 져서 서로 간에 원수처럼 가면 어쩌면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염두에 뒀다가 연말에 법인세나 연말정산 등 하실 때 확인하십니다.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게 네 가지가 있다라더라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8번 안 할랍니다. 뭐 적용 방법에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읽어 보시고요. 19번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되는데 여러분 이게 OTT 콘텐츠 제작 비용이 역사적으로 올해부터 됩니다.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더 글로리라는 게 이렇게요. 뭐 있죠. 저도 봤어요. 이제 오늘 빨리 가서 몇 부부터 보나 저도 이제 그렇죠. 뭐 10인가 13부부터 이제 제철학 보는데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느끼는 건 무언 그렇게 아무리 그죠? 뭐 넷플릭스를 한다고 이렇게 욕들을 하는지 그렇죠? 무슨 욕을 그렇게들 하는지 그리고 드라마라는 것들이 꼭 그렇게 욕을 해야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OTT 콘텐츠라는 건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죠. 드라마라는 것들은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고 재방송하는데 OTT는 내가 그죠? 온라인에서 내가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작하는 비용이 되니까 요 제작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요게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OTT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2025년까지 해당되시는 분 보시고요. 20번 에너지 절약 시설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설을 할 때 가속상각은 세법에서 정해진 내용료 수가 8년이면 이걸 장부상으로는 8년간 감가상각을 하되 세무조정으로 이거를 그죠 절반을 후려쳐서 4년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장부상은 8년으로 감가상각하더라도 세무조정은 4년을 한도로 봐서 손금산입으로 집어 감가상각이 원래 손금산입이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요 에너지 절약 기술입니다. 사실 해당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지만 손금을 넣어주면 이익이 줄죠. 세금을 적게 내는 제도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올해 나온 제도입니다. 오른쪽 21번 근로소득 증대 그죠? 올해 임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었을 때 그 금액에 일정 금액을 하는데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요 근로소득 증대세 공제에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이것도 바뀝니다. 요게 중소기업은요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그냥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율보다 크는데 이게 우리 회사 임금 증가율과 전체인데 요게 원래 작년에는 3.0인데 올해 시행규칙입니다. 3.2%로 바꿉니다. 3.2%. 근데 이 고용증대 근로소득 증대세 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거의 본 기억이 잘 없고요. 자, 22번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22번 어마무시한 놈이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놈, 그죠? 자,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왼쪽에 보시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묶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29의 8이라는 조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개가 없어져서 하나로 된 거고요. 이 하나에는 기본 공제와 오른쪽에 추가 공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왼쪽 보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여러분이 누가 몰라요? 저특법 29의 7. 그러니까 이건 올해 전년도 대비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박스에 보시면 중소기업은 수도권은 일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은 1,100만 원, 아닌 분은 700, 지방은 되고 요렇게 이 금액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이 금액들을 공제해 주는데 중소기업과 중견은 3년간 해주고 대기업은 2년간 해주죠.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에 2018년부터 나왔으니까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게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창업을 하면 기초가 0이니까 올해 늘어난 사람이 전부 다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세액공제인데 이놈이 봐요. 청년이 29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가서 뭘로 바꿨어요, 여러분요? 이거를 그냥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가서 뭘로 바꿨나요? 그렇죠? 일단 오른쪽에 맨 밑에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늘렸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저특법 29의 7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없어졌다고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 보세요. 2023과 2024는 여러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그 밑에 왼쪽에 있는 사회보험료, 요 사회보험료 뭐야? 세액공제 있죠? 요 두 놈을 받아도 되고 또는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아도 돼요. 선택이에요. 2년간은요. 2년간은 선택이고요. 오른쪽에 그죠 여러분? 오른쪽에 경력단절, 정규직, 육아휴직급여는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진 건데 잘 봐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현행 지금 법에도 적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경력, 정규직,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말이니까 오른쪽에 3, 4, 5는 어차피 2023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는 2024년이고 통합은 2025년 말이니까 여러분 2023, 2024는 여러분이 얘네들 2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면 이걸로 가고 통합이 유리하면 통합으로 가는 거고요. 오른쪽 3개는 무조건 올해부터 통합.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잘 보세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를 받고요. 2년간은. 그죠? 통합을 안 받아도 경력단절 여성과 정규직과 육아휴직급여 요 3가지는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항이 달라요, 여러분요. 항이 달라서 그래요. 항이 달라서 그러니까 자, 계속 보시죠. 그러면 뭐가 바뀌었나요, 회계사님? 네. 사람 그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바뀌죠. 오른쪽에 보면 자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이 상시가 850, 청년 장애인 60세 경력 단절 여성이 1,450이니까 봐봐요. 1,100이 1,450이면 350이 늘고요. 상시 청년 등이 아닌 분들도 150이 늘었잖아요. 맞죠?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 고민해 보시면 그럼 회계사님 뭐하러 선택이에요?
통합 고용이 훨씬 이 공제 금액이 크다면서요. 아유, 여러분, 자, 저 정확히 한 15초 빠질래요. 여러분, 모든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이해되든 안 되든 고민하세요. 왜 저 앞에 선생이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라고 그럴까? 오른쪽 통합 고용이 무조건 더 사람 공제 금액이 큰데 왜 선택일까? 시작. 15초 정도 빨리 고민하세요. 자, 왜 선택일 것 같으세요? 자, 이해하시겠죠? 보면 칠판 보세요. 2020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청년 등이 뭐 8명이었다. 청년 등이 아닌 사람이 뭐 12명이었다. 그래서 20명이었다. 원래 사람 수는 월말 숫자를 돼서 12나라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치는 거예요. 근데 2021년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이다. 여러분이 수도권 안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021년에는 둘이 늘었고 1100이고 여기는 셋이 늘었고 700이다. 그렇죠? 그럼 합계가 뭐 2200에 21. 그럼 4300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작년에 2022년에는 그렇죠? 요게 뭐 11다. 뭐 좋아. 여기도 16이다. 27이다. 그러면 요럴 땐 어떻게 돼요? 일단 1번 전년도에 2021년께 그대로 똑같이 공제가 되죠.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 수가 안 늘면 요때 공제받은 게 3년간 되니까 똑같이 받고 또 올해 늘어난 것도 뭐예요? 하나당 1100과 하나당 700이면 얼마죠? 1,800만 원을 공제되니까 요래 버리면 얼마야? 1,800에 4,300 가버리면 그죠? 6,100이 공제가 됐겠네요. 그리고 올해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를 맞아요. 올해를 맞는데 자 여기서 이게 올해는 몇 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계산기를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올해는 요게 15명이고 요게 올해 그죠? 많이 늘었다 그럴게요. 얼마 늘었어요? 뭐 많이 늘어볼까요? 25이야. 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면 말이에요. 올해도 역시 계속 느니까 2023년에 고용증대세 공제를 이놈을 적용받으면 역시 2021년 거 그대로 적용받으니까 4,300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거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1,300이고 2023년에는 청년이 4명이 늘었으니까 1,100이면 4,400이 되겠고 나머지 이쪽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9이 늘었나? 9에 700이면 7, 9, 63인가? 6,300이 늘잖아요. 그럼 이게 1억 700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3개년치를 받으면 얼마예요? 그럼 올해는 1억 6,800을 받죠. 그런데 이거를 5한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아버리면 사람이 는 게 4명인데 그렇죠? 청년이 올해부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450만 원, 1,450만 원. 나머지 분이 는 거는 850만 원. 그럼 해보면 1,450에 4명, 5,800. 850에 9명, 7,650. 134, 500. 그렇죠?
요렇게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선택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올해 와서 고용증대를 할 때는 이때 이 청년은 물론 계속 나오지만 29세예요. 29세. 근데 이 통합을 들어갈 때 이때 청년은 34세예요. 그러니 요 청년의 수가 당연히 여기가 4이 아니라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얘가 거꾸로 준다면. 그러니까 요거 조심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1번 고용증대는 사람이 늘면 3년치를 올해 받을 수 있고 이 합계랑 통합을 걸었을 때는 청년이 34세니까 훨씬 많은 청년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공제 금액이 늘었지만 올해는 첫 해니까 첫 해 것만 이렇게 공제를 받겠고 첫 해 것만. 그래서 선택이면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 늘어났다라는 전제라면 아마 올해와 내년은 고용증대를 받는 분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줘요. 다만 이건 조합에 따라 다르죠. 사람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줄어들면 2021년 거도 안 되고 줄면 2022년 거도 안 돼. 그러면 올해 늘었다. 그럼 당연히 통합이죠. 34세가 되고 공제 금액이 느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사람이 줄어들어서 2021, 그죠? 2020 것도 못 받고 주면 안 되니까 사람이 주니까 당연히 넣고도 못 받은 분들은 올해는 늘어나면 당연히 통합으로 가겠죠? 청년의 나이가 34세가 되겠고 공제 금액들이 커지니까. 다만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공제가 3년씩 받는 분들, 대기업은 물론 2년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은 공제 금액이 똑같지만 어쨌든 청년의 나이가 바뀐 이 변수 하나, 중소기업들은 공제 금액이 바뀌었다라는 변수, 요거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기가 막히시죠? 그리고 하나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 왼쪽에 이 고용증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없죠. 그런데 그죠? 오른쪽에 왼쪽 3번에 저특법 29의 3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를 없애버리고 그죠? 없애버리고 이놈을 통합고용의 기본공제 청년에다 넣었어요. 청년에다가. 그러니까 청년에다가 넣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력 단절 여성이 있으시면 작년에 없는데 있으시면 요거는 기본공제로 통합으로 가고 청년들은 이 고용증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경력 단절 여성은 별도의 세액공제인데 올해는 통합으로 가니까 경력 단절 여성을 받으려면 올해는 통합으로 받고 나머지 청년은 고용증대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으실 수 있고요. 다만 수없이 물어봐도요. 경력 단절 여성을 파악해서 이렇게 세액공제 받는 기업을 본 적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경력 단절 여성 파악해서 세액공제 받고 소득세 감면해 주셨어요? 없으셨죠? 그냥 형식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계산은 다 똑같아요. 평균 인원을 구하거나 모든 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다 동일해요. 다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89페이지 오른쪽에 가로 밑에 상시근로자의 수, 추징세,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한번 추가 공제는요, 그렇죠? 왼쪽에 4, 5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는 요 29의 8조라는 그죠? 통합고용증대에 여러분 별도의 항으로 이게 2항인가 그럴 텐데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공제를 받는 분이 추가 공제가 전 아니라고 봐요. 1항이 기본 공제고 2항이 추가 공제면 1항은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은 분들도 2항에 추가 공제는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자는 2항 추가 공제를 별도로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3, 4, 5는 2022년으로 다 기간이 끝났고 정규직은 아예 법에서 없앴고요. 경력 단절 여성과 육아휴직 급여를 살려놓은 거는요. 그런 어떤 정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법을 적용 기간은 2022년 말로 끝났지만 현행 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적용 기한 4번 기본 공제는 2025년까지 정규직은 2022년 6월 말에 기간제 단시간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은 2025년까지 복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23년,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는 선택입니다. 이게 일반 법이 아니라 조특법 127의 11항을 신설한 거예요. 127조가 중복 적용 배제거든요. 거기에 11항을 신설해서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당연히 이건 농특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옛날에도 고용증대는 과세됐고 사회보험료는 과세가 비과세였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실제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3년간 받고 사람 수가 주면 추징당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둘 다 해보고 어떤 게 유리한 건데 기존에 사람이 늘어난 쪽은 당연히 이쪽이 유리할 것 같고요. 사람이 줄어서 오래 늘면 이쪽이 되겠고요. 청년의 나이가 아직도 고용증대는 29이고 통합은 34세. 고용증대라면서 올해부터 34세지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현행 고용증대는 29세입니다. 2023도 24도요. 이런 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인데 뭐나 적어 놓으시고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여러분 자 이름하여 조세특례 제도과 번호가 214번. 요게 올해 정말 최근이죠. 3월 6일 날 나온 기획재정부의 겁니다. 이 조세특례 제도과가 그죠? 기획재정부에서도 조세특례 제한법을 다루는 쪽에서 내는 법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실제 사례를 하나 제가 써드립니다. 자, 누군가가 이런 걸 국세청에 물었습니다. 2019년, 20년, 21 이렇게 3개년도인데 이쪽이 청년이고 이쪽이 청년이 아닌 분들 역시 29세 기준이겠죠. 29세 기준으로 538 5명, 3명, 8명. 그다음에 이쪽에서는요. 9명, 2명, 11 그리고 올해 와서 8명, 6명. 자, 이렇게 된 사례를 물었어요. 물론 뭐 수도권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래요. 그러면 2020년에 여러분 봐요. 청년은 4명이 늘었죠. 근데 청년회가 1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로는 3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청년이 4이 늘었지만 청년회가 줄면 이 전체가는 3명 한도로 1,100만 원에서 이 회사는 2020년에 3,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말이죠. 2021년에 그죠? 이럴 때는 청년이 하나가 줄고 청년외가 4이 늘었지만 실제로 따지면 총으로 증가한 건 3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러면 자 원래 당연한 거예요. 2021년에는 자 뭐죠? 일단 더 이상 청년의 공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께 사람이 줄면 이게 3년이지만 줄면 공제를 못 받고 추징을 당해요. 추징을. 원래 1100이고 700이라 한 사람당 청년이 줄면 400만 원에서 하나가 줄어서 400에서 400만 원을 추징을 해서 2021년에 법인세 내셔야 돼요. 이렇게 내고요. 그다음에 청년외는요. 어차피 봐요. 이거는 청년에는 전년도에 게 늘어난 전년도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럼 올해는 청년외는 4명이 늘었지만 넷띵으로는 셋이니까 여기에 700해서 2100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청년외가 여기서 만약에 좋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몇 명이라고 그럴까? 4명이라고 그래 보면 요게 13명이면 청년이 뭐죠? 여기서 4명이 늘고 청년외가 하나가 늘면 7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이 줄면 청년은 이제 공제가 끝나고 추징당하지만 청년외가 작년에 늘었으면 이건 내년에도 한 명 늘어난 700을 공제를 받는 건데 전년도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못 받죠. 그래서 이걸 해서 누구든지 다 알아. 2021년에 청년이 전기 대비 주니까 이건 추징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받았던 건 이제 더 이상 공제가 안 되고 2020년에 청년회가 늘었더라면 올해 전체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청년회가 작년도에 늘어서 공제받은 건 올해도 공제가 되는데 이 사례에서 전년도에는 청년회가 줄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서 올해는 받을 게 없지요라고 나온 게 여러분 이게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왔었어요. 이것도 알려드리면 국세청의 유권 해석 남바는요. 사전법규법인 그리고 요 놈이 343번 2022년에 최근 거예요. 10월 13일에 국세청에서 안 된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서 이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사람이 청년이 줄면 전년도에 늘어난 거 공제는 더 이상 못 받고 줄어드는 거 400씩 추징당하고 청년외가 계속 전체가 늘고 청년회가 늘면 공제가 한도로 되는데 전년도에도 청년회가 늘었다라면 올해 공제되는데 전년도에 감소해서 올해는 없다. 그랬더니 이걸 누군가가 그죠?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청년을 우대해 준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냐. 쉽게 이렇게 가보자. 아예 다 청년이 없었다. 전체가 다 청년외였다. 청년외였더라면은 늘어났으면 그죠? 그죠? 그러면 요 2021년에도 원래 법이 이거랑 플러스 2년간 받는 거 아니냐. 2년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2023년에도 계속 3명에 대해서 700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청년으로 보니까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자 봐요. 작년도에 청년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요게 청년이 줄어들면 작년에 봐요. 이 논리대로 이 전체를 청년외가 늘었다고 봐서 2021년에 물론 청년은 주니까 청년은 받을 게 없겠고 추징하지만 요건 2021년에 늘어난 공제고 2020년 이거를
청년이 아니라 청년 외였더라면은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청년 외였더라면 청년 외가 셋이면 여기에 700이 원래 됐었을 거 아니에요. 요 놈을 자녀연도 2021년과 2021년에는 700만 원에 3명한 2100을 공제를 받아라라고 기재부가 유권 해석을 낸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에도 없고 뭣도 없고. 물론 기재부니까 해석을 한다?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어떤 이의를 여러분 제기할 수도 없는 거 아시죠? 이건 기업에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에게 유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 공제를 못 받는 걸 2100을 받으래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도 공제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례가 있으시면 무조건 다 경정 청구를 하셔야 돼요. 올해 이게 3월에 해당돼서 이게 올해 2022다 그러면 그죠? 이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올해 할 때 2021년 거를 2100을 받으시고 지나간 것들도 다 경정 청구해서 다 받으세요. 지금 문제는 요 기재부 유권 해석을 세무사회는 전 세무사들에게 전부 다 배포했대요. 경정하라고 다 배포했대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경정청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국세청이 인정하시겠는가? 국세청이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낸 건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세무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모 세무서에서 이제 요맘때 되면 법인세 간담회를 하는데 요 기재부 유권 해석대로 그대로 다 경정 청구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기재부 유권 해석을 국세청이 받은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공제가 추가로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건 봐요. 2021년에 2020년에 이 사람들 3,300을 받았죠. 받고 400을 추징하면 결국은 뭐야? 요게 2,900을 받아먹고 나머지는 2,100을 2년 하면 여러분 얼마? 4,200을 받아요. 그러면 2,900까지 하면 이게 7,100인데 지금 이 논리의 발상이 청년이 아니라 전부 다 청년 외로 가면 요게 3명이 청년회가 700 넣으면 2,100을 계속 늘면 3년이면 6,300이죠. 그럼 이 논리로 가면 3년간 6,300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논리로 가면 7,100을 받아요. 800이 늘어나. 그럼 이렇게 하면 옛날 걸 뭐 수정하든 2021년에 이 사람 증가를 청년회가 일루다 보면 이게 그렇죠. 사람 수를 이걸 이렇게 해서 바꾼 걸로 계산하던데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이걸 받아라. 문구도 아주 그냥 이렇게 올해 이렇게 청년이 늘어나서 청년의 공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청년이 줄어들면 그죠? 공제를 못 받고 추징한다. 다만 나머지 자녀 기간 동안 2년 기간 동안은 요게 1호고 청년이 1호고 요게 2호거든요. 나머지 자녀 기간은 2호를 적용해요. 공제가 가능하다. 세상에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통화를 했는데 이 뜻이래요. 이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세무대리인이면 이렇게 해서 경정을 하시고 일반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청년이 늘어나서 공제받다가 4학년이 줄어들면 작년에 청년 받은 걸 청년회로 가서 나머지 2년간은 청년회로 받으면 이게 플러스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플러스여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4시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것도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뭐야? 5명이 9명이 되니까 청년이 4시에 공제 받았고 청년회가 3시인데 4시였으면 뭐예요? 1명에 대해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얼마야? 4,000을 받았는데
내년에 가서 청년 수가 줄어들면 요거에 대한 공제는 더 이상 못 받죠. 그 대신에 이놈을 다 가가지고 청년 외로 가서 그죠? 청년 외로 가버리면 이 전체가 합하면 얼마? 13시잖아요. 13시면 그죠? 요게 뭐야? 5이죠? 5에 대해서 뭐야 그죠? 요렇게 돼버리면 요 나머지 것도 청년은 못 받지만 청년 외로 봐서 어마무시한 추가 공제를 계속 받아 먹어라 뭐 이런 문제가 돼요. 여기서 말하면 한 명 것만 2년 걸 받아야 되는데 청년이 줄어들어 갖고 못 받는 걸 청년 외로 엎어서 받으라는 얘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꼭 청년 이사례에서 청년 외가 줄어든 것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가지고 돌아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뭐라고 논리적이다 뭐다 생각해도요, 그렇죠? 기재부가 말을 했고, 뭐 물론 제가 기재부가 말한다고 따를 놈은 아닌데 여러분에게 유리하잖아요. 국세청도 그렇게 해주겠대잖아. 그러면 해야죠.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법에 논리가 없는 것도 많으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 6권에서 꼭 까보셔서 세무대리인님은 판단하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책에도 이걸 이렇게 썼었어요. 이런 주장이 있다. 다만 제 논리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썼었는데 제 주장이 무색하게 바로 기재부가 그러니까 저도 뭐 수긍할게요. 여러분에게 유리하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 배우셨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23, 24 중요하지 않은 것들 25입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쭉쭉 가고요. 28번 조합법인도 뭐 연장이 됐다. 비영리법인 중요하지 않고 쭉 뭐 된 거 없네. 그다음에가 33번 우리 착한 임대인이라 해서 임대료 깎아주면 세액 공제해 주는 거 1년 연장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94페이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법인세가 끝나가겠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나머지 세법을 한번 훑어보면 되겠네요. 자, 35번에 투자상생협력이라는 거죠. 투자상생협력입니다. 일로 오시죠. 우리가 맨날 이걸 우리가 미환류소득이라고 부르죠. 미환류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무슨 뭐 기업소득입니다. 기업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세무조정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몇 개 더하고 몇 개 뺀 거를 말하잖아요. 3천억 한도고요. 3천억 한도고요. 요렇게 기업소득 금액을 구하셔가지고 공식이 나오잖아요. 공식이 나오죠. 뭐 거기에 뭐 몇 프로를 때리고 뭐 거기에 임금이 증가된 거, 그다음에 뭐 유형 자산들 투자된 거를 빼라. 그래서 이 자체가 만약에 플러스면 미완료 소득이라 그래서 20%를 때리고 이게 마이너스면 초과 한류액에 그래서 내년도에 뭐 2년간 깐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건데 여러분 이 미완료 소득을 원래는 2022년으로 끝내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없앨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2025년까지 살아났고요. 아직도 있고요. 다만 대상이 작년에는 자본 총계가 500억이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됐었죠. 올해부터 자기 자본이 500억이 넘어가는 기업은 드디어 올해부터는 미환류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환류에 해당되지 않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회계사님, 작년에는 자기 자본이 500억이 넘어가서 미환류 소득이 나와서 이게 그렇죠? 차기 환류 적립금을 적립해서 작년에 세금 안 냈다. 이건 2년간 팔로우하게 되니까 작년에 중소기업 자본금의 자기 자본이 500억이 넘어가서 차기 완료 적립금을 적립한 분들 똑같습니다. 역시 2년간 팔로우하고 2년간 사용 안 하면 20% 내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계산할 때부터는 상호 출자 제한 집단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질문하죠. 회계사님, 2023년에는 상호 출자였는데 2024년에는 상호 출자에서 제외됐습니다. 2023년에 미완료가 생겨서 차기 완료를 했으면 똑같아요.
상호 출자 제한이 날라가도 2년 안에 팔로우하고 없으시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출자만 들어왔다. 요게 하나 바뀌셨고요.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건 뭐냐면 여기서 2번에 보시면 그죠? 요 가산하는 항목이 있죠. 요 각사업년도 여러분 소득에다가 더하는 거에서 우리가 뭐 지난번 법인세 할 때 뭐 수입 배당금이면 입금불산입했죠. 그거를 들어온 거니까 더하는데 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이제는 요 기업 소득 구할 때 각사업년도 소득에 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감 항목에 3번에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렵네요. 너무 설명하기가 길어져서 해당되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보시고 조심하세요. 요 외국 기업 지배주주의 수입 배당금을 차감하는 대상은 오른쪽 적용 시기가 이 개정 부분은 2023년 2월 28일 이후 과표를 신고하니까 2022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미완료할 때 걸려요. 와, 이건 소급 적용이에요. 너무 어려워 죄송해요. 소급 적용이니까 요놈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봐요. 요 미완료를 구할 때 여기서 요 임금들이 늘어나는 거를 차감한다 뭐 이럴 때 여기가 이 근로자들이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져요. 근데 청년이 작년까지는 29세였고요. 올해부터 34세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 미완료를 계산하실 때 임금 증가는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도 알고 걸어 주시고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끝. 미완료가 살아났고 상호 출자 제한이고 공식의 수입 배당금을 각사업년도 소득에 더하는 조항이 없어졌고 청년의 범위가 29세가 아니라 34세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잡아주시고 해외기업 지배 지주회사라는 게 어려운데 바뀌었고 이건 소급 적용이라 된다더라. 오른쪽 36번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가 여러분 그렇죠? 우리 원천세 배울 때 20명 이할 때까지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2024, 25까지는 2년간은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원래가 상위 간이지급 명세서가 6개월이 내는데 2024년부터 매월 낸다고 바뀌셨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내시면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내주겠습니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추가됐습니다. 폰세 하지 마시고요. 유통기업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머지 그냥 보시면 뭐 특별한 거 없겠고요. 그다음에 44번에 가서 통합투자세 공제할 때 신성장 사업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열거됐고 오른쪽에 국가 이건 시행규칙들이에요. 국가전략기술시설도 됐고 이랬고요. 마지막에 46번에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면 세액공제가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바둑이 추가됐답니다. 바둑이라는 거를 하면 된다더라. 와, 법인세 정말 중요한 내용들 몇 개 배우셨나요? 정말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특법에서 법인세 관련한 세법이 예년과 달리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도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수업을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은 절대적으로 개정세법이 다루실 때 다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꼭 들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들으라고 권유해 주시고요. 아셨죠? 이렇게 개정세법을 연초에 잡고 가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뭐 몇 번 강의가 있더라도 나머지 세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